지난 시간에는 통과 필터, 고주파 통과 필터, 저주파 통과 필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도 좀 그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회로도 축전기와 코일을 이용한 회로이고요. 또 축전기하고 코일을 이용한 회로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LC회로와 공명진동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전자기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과정에서 수신하는 부분의 회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 회로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전자기적 진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멍 때릴 게 아니라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축전기가 있고 코일이 있는 회로인데 여기 지금 끊어져 있죠? 끊어져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전지를 연결을 하면요, 요 플러스 극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 가지고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고요. 전자를 밀어서 전자가 쌓여 있는,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제거를 하고 얘를 도선으로 다시 연결시켜줘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얘네들하고 얘네들 사이에 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 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전자 입장에서 보면 얘가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흐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요 전자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가게 돼가지고 역전이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그렇게 되었다가 다시 또 여기로 가고 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 계속 반복돼서 일어납니다. 전자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게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은 이제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어지고 이게 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걸 이제 그 LC회로에서의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도선의 저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상적인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얘는 무한히 진동을 합니다. 전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무한히 진동을 하게 되고요. 요건 역학에서 뭐와 비유가 되냐면은 용수철 진자 있죠? 용수철 진자가 진동하는 것과 비유가 되고요. 요 그림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그 단진자 있죠? 줄에 매달린 공이 진자 운동을 하는 거하고 유사한 이런 진동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요, 지금 축전기의 전하가 가장 많이 차 있는 이 상태는 언제와 같은 상태라고 볼 수 있냐면 용수철이 가장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의 비유가 될 수 있겠고요. 단진자로 치면은 얘가 이제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수철 진자 같은 경우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인 순간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0인 순간입니다. 단진자도 마찬가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0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요 회로로 보면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가 최대인 상태이고,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코일에는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가 0인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얘는 이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할 거고요. 이 전류가 흐르면서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차츰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고 얘는 이제 변형된 길이가 줄어들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거고요. 얘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점점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점점 줄어들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점점 증가해서 여기에는 이제 자기장이 점점 세지는, 그리고 축전기의 전기장은 점점 약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줄어들고
이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축전기의 전하량이 0이 되는 순간에 코일에는 전류가 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기장이 되는 순간에 여기에서의 자기장은 최대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용수철 진자로 치면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0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이런 순간이라 볼 수 있고요. 단진자로 치면은 이제 얘가 최저점에 와가지고 이 속력이 가장 빠른,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고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될 수 있습니다. 이 전류가 계속 흘러서 이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였는데 이제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전하가 쌓이는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수철로 치면 이제 늘어난 상태에서 이제 줄어든 상태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또 포텐셜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겠지. 운동 에너지는 점점 약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요 순간이 되면 이게 딱 반주기가 지났을 텐데요. 이제 요 축전기에 다시 전하가 최대로 저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그 전하의 부호가 반대인 상태로 최대가 되고 이때 또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0이고요. 용수철 진자로 치면 최대로 압축되어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비유가 될 수 있고 단진자로 치면은 이제 반대편으로 최대로 올라가서 정지한 상태로 이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상태가 딱 반주기가 지난 상태예요. 그럼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얘는 요렇게 이제 이쪽으로 갈 거고 얘는 또 이쪽으로 갈 거고 그죠? 전류는 또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흘러서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현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전류가 막 이제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것을 이제 LC 진동이라고 전자기적 진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학으로 계산을 해보면 똑같은 함수인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 다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LCLO에서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현상을 역학에서는 용수철의 진동 혹은 단진자의 진동과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하면 조금은 느낌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주기로 한번 보면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로 최대로 전하가 저장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하면요. 이때 이제 그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 큰 상태입니다. 코일에는 에너지가 없고요. 근데 점점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은 줄어들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증가하겠죠. 전기장은 줄어들고 자기장은 증가하고 이렇게 되다가 전류가 최대로 흐르는 순간에는 축전기에는 전하가 0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지나서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전하가 역전돼서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전하가 또 다시 최대로 쌓였을 때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딱 반주기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거꾸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흐르기 시작해서 이제 또 전류가 반대로 최대로 흐르는 순간에 자기 에너지는 최대가 되고 전기 에너지는 최소가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원래 상태대로 축전기에 전하가 최대로 쌓이게 되면은 이제 또 코일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요게 이제 저항만 없으면은 무한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이때 요 전류가 이렇게 한 세트가 이렇게 지나는 한 주기가 이 결정을 짓는 요인은 뭐가 되냐면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하고요. 그다음에 코일의 이 유도 개수, 자체 유도 개수에 의해서 요 진동수 혹은 주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냅뒀을 때 전류의 진동수 요게 이제 요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참고로 용수철 진자 같은 경우에는 달려 있는 물체의 질량과 그다음에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에 의해서 공명 진동수
요 녀석의 고유 진동수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요 단진자의 경우에는 요 단진자가 놓여 있는 행성의 중력 가속도하고 그다음에 요 길이에 의해서 그 주기 공명 진동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제 요 회로에서는 이제 요 L 값하고 C 값 자체 유도 계수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 공명 진동수가 결정이 되고요. 근데 이제 물리원에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 공명 진동수를 계산하는 이 계산 과정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궁금한 사람들은 그 물리2에는 조금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과만 나와가지고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회로에서 아까는 이제 요 코일하고 축전기만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 보통 일반적인 회로에서는 저항이 있죠. 그래서 저항이 있으니까 그 저항을 다 합쳐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원장치, 외부 전원장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건 이렇게 교류 전원장치이고요. 이 녀석은 이제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전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전원장치는 어떤 거와 같냐면요. 아까 단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단진자의 대표적인 예가 근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해가 이렇게 흔들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흔드는 상태로 놔뒀을 때의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 공명 진동수입니다. 근데 이게 마찰 때문에 점점 진폭이 줄어들다가 멈추죠. 근데 이거를 계속 진동하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계속 밀어줘야 되잖아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요 회로에서는 전원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해의 공명 진동수하고 맞춰가지고 똑같은 진동수로 밀어주면 잘 진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 전원장치도요, 요 L 값과 C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회로의 공명 진동수하고 맞춰서 이렇게 그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요 회로에 전류가 가장 잘 흐르게 되고요. 근데 그거하고 맞지가 않으면 회로에는 전류가 전혀 안 흐르는 건 아니지만 그 근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기를 막 이상하게 막 밀어도 흔들리긴 흔들리죠. 근데 잘 이제 흔들리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하고 맞지 않으면 뭐 잘 진동은 하지 않고 전류의 최대값은 좀 줄어들지만 뭐 진동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낸 그래프가 이제 요 그래프인데요. 요 그래프에서 요게 이제 교류 전원 장치의 진동수 F입니다. 요 전류는 이제 실제로는 최대 전류라고 보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교류 전류는 사실 변하잖아.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이거는 최대 전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진동수 전원장치의 진동수가 딱 이 특정 진동수 공명 진동수일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최대가 되고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면 안 맞는 거잖아요. 더 빠르게 진동을 시켜도 안 되고 더 느리게 진동시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은 생략하는데요. 그럼 언제 공명이 되느냐? 공명 진동수는 어떤 때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냐? 요건 약간 극한적인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일단 대략적으로 그래도 조금은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요. 요 회로로 다시 돌아가 봐서요. 만약에 이 극한적인 경우는 이제 F가 0인 경우하고 F가 무한대인 경우잖아. 그럼 F가 0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면 F가 0인 경우에는 직류니까 여기가 그냥 끊어진 부분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의 저항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동수가 너무 크면 진동수가 무한대에 수렴하게 되면 이번에는 코일의 저항이 무한대에 수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동수가 너무 크면 또 코일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게 좋은 거죠. 적당한 게 신기하게도 이 용량 리액턴스하고 유도 리액턴스의 값이 같아지게
되는 그 진동수가 요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게 이 코일의 리액턴스와 축전기의 리액턴스의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요 값이 같아지는 이 순간에 이 진동수가 요 LC회로의 이 공명 진동수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회로의 공명 진동수, 공진 주파수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게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는 식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 두 개가 같을 때의 진동수가 공명 진동수이죠. 그럼 이 공명 진동수를 계산해 보면 얘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L값과 C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외울 필요 없이 요 조건을 기억하면은 금방 유도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보면.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외우기 싫어도 외워지더라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요거까지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뭐 그냥 회로의 공명 진동수와 그다음에 외부 신호의 진동수가 같을 때 공명이 일어난다 정도만 했었다면 요즘은 이제 요 L값과 C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도 여러분이 알아두도록 하고요. 그럼 이 회로를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회로는 이제 전자기파의 송수신 과정에 쓰이게 되는데요. 일단 방송국에서 이 진동수가 F1인 신호를 송신을 합니다. 그 송신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배웠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왠지. 처음에 할 때, 요 단원 처음 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 일정한 진동수의 교류 신호에 그 라디오 DJ라고 합니까? 네. 라디오 DJ의 목소리 신호가 담긴 전기 신호를 담아서 보내죠. 그래서 일정한 교류 신호가 97.5MHz 하는 그 라디오의 주파수가 됩니다. 그럼 이 97.5MHz, 98.7MHz, 92.3MHz 이런 전자기파들을 막 보낼 거 아니에요. 보내는데 요 라디오에서는 그걸 전부 다 수신해서 그 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자신과 원하는 방송만 수신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라디오의 수신 회로에 바로 요 LC 그래서 이 L값 해가지고 이제 그 회로의 공명 진동수를 98.7MHz로 맞춰주면 이제 그 신호가 공명이 일어나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이제 방송국에서 본 진동수가 F1인 전자기파가 안테나에 수신이 되게 되면 안테나는 무조건 이제 진동수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회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회로의 공명 진동수가 이제 F2인데 그 F2하고 F1이 맞아 떨어지면 요 회로의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신이 되는 거죠. 수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는 요 C값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뭐 몇 가지 방법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요 사이의 간격을 줄였다 넓혔다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요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얘는 요 면적만큼이 마주보고 있잖아. 근데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비끼게 만들면 요만큼이 마주보게 되니까 결국에 축전기의 단면적을 변화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축전기의 형태가 요런 형태고 얘를 이제 요 중에 한 부분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회전시키면은 이제 닿여 있는 면적이 달라지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조절해서 공명 진동수를 증가시켰다가 감소시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라디오 같은 경우는 진짜 돌리죠.
돌려가지고 이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진짜 수동으로 맞춥니다. 일단 RFID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구만. 야! 일어나라. 아다 있어 놈들. 잘 자네. 나도 내 수업 들으면서 자고 싶다. 나도 잘 잘 수 있는데. 자, 이 RFID는 그 예전에 전자기파 종료할 때 한번 언급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 프리퀀시죠, RF는. 중간에 뭐가 오브나 뭐 이런 게 뭐 있을 텐데 그건 모르겠고,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이 아이디는 컴퓨터에서 여러분 아이디 패스워드 할 때 그 아이디입니다. 개인 식별 뭐 이런 뜻이죠. 요 교통카드 뭐 하이패스 카드 이런 게 이제 그 RFID 카드입니다. 라디오파를 이용합니다. 카드 여러분 심심하면 뜯어보세요. 보면 이 안에 이런 안테나가 코일이 있고요. 거기 RC7 작동하는 원리는요. 이거 버스라고 한번 상상. 이 버스에 카드 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안테나 그리고 이제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드 회사 서버를 이제 호스트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개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겠죠. 실시간으로 돈의 액수라든지 이런 게 최신화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런 걸 띄울 거 아니야. 무조건 그래도 이제 하고 이제 카드하고 실시간으로 이제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 안테나에서 코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합니다. 그러면 요 신호가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데 두 개 다 맞는 편이에요. 어떤 데는 이 안테나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 전자기파가 그 RFID는 돼서 여기에 전력을 공급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가 하면 여기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 변화하죠. 그럼 거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카드에 이제 전력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카드에는 건전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이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럼 그 신호가 이제 수신이 되면 IC 칩이 이제 그 전류에 의해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개인 식별 정보와 이제 개인 식별 정보가 담겨 있겠죠. 그럼 그 내가 내다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낸대라고 이제 전자기파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여기 안테나에서 그 신호를 수신해가지고 이제 호스트로 보내주는 겁니다. 무선으로. 그러면 이제 그 카드에서 서버에서 이제 잔액이 얼마인지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리더에 도달해서 스피커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너는 뭐라고 뜨노? 청소년하고 어른하고 다르잖아. 청소년입니다. 아 청소년입니다 이렇게 떠요? 그 어른인 경우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뜹니까? 자, 뭐 그렇습니다. 일단 문제 빨리 풀어보고 전반사 부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지 뭐 신분으로 가는 거야 고등학생. 자 봅시다. 자 페이지 넘기십시오. 아따 이제 잘 자네 있어 그럼 진짜. 수면 시간. 자 2014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교류 전원에 안테나를 연결하여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고 이를 수신하는 회로를 나는 가에서 교류 전원의 진동수를 변화시키며 전류계로 측정한 전류를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기업 보면 코일은 진동수가 큰 교류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 했는데 맞습니까? 예,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는 2πfL 진동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진동수가 큰 때 저항이 크니까 진동수가 큰 전류를
잘 흐르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회로의 공면 진동수는 F0이다 했는데 F0일 때 수신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최대죠? 예, 최대니까 이 F0가 공면 진동수 혹은 고유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에 보면 아래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공면 진동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아래 저항값이 증가하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변화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 공면 진동수는 안 변해요. 예, 공면 진동수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R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니까 요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 공면 진동수는 변화가 없고요. 근데 전체적인 회로의 저항은 증가했으니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전체적으로 작아집니다. 만약에 회로 전체의 저항이 작아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저항만 작아지면. 그래서 저항은 공명 진동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예, 공명 진동수는 L 값과 C 값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럼 용수철 진자랑 단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진자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가 결정을 짓지 마찰이 얼마인지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용수철 진자도 마찬가지고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크기가 얼마냐는 공명 진동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답으로 종종 나와요. R이 변해도 공명 진동수는 변하지 않고 R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전류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 봅시다. 2014년 6월 고3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그림은 방송국에서 소리가 마이크에 입력되어 전기 신호 A로 전환된 후 교류 신호 B에 실려 송신되는 과정과 라디오에서 방송이 수신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요게 그 방송국 주파수가 해당이 되겠죠? 예. 요게 이제 소리 신호를 담은 신호니까 소리 신호에는 다양한 진동수의 신호가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로는 약속을 할 수가 없고 이제 거기 일정한 진동수의 신호에 담아서 보냅니다. 자, 기억 보면 마이크는 공기의 진동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킵니까? 예, 맞죠? 예,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잖아요. 전자기 유도죠. 니은 보면 송신 안테나에서는 변조된 신호에 따라 진동하는 전자에 의해서 전자기파가 발생합니까? 예. 가속하는 전자에 의해서 전자기파 발생하죠. 요 디귿 보면 라디오에서는 LCLO의 공면 진동수를 A의 진동수에 맞춰 방송을 수신한다는데 A는 그 음성 신호가 담긴 신호니까 진동수가 다양해서 맞출 수가 없죠. 맞추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B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B의 교류 신호에 맞춰서 방송을 수신합니다. 그래서 기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힘겹겠지만 저희 58페이지까지 오늘 이번 시간에 다 할 겁니다. 불굴의 의지로. 네. 자, 이제 분위기를 전환할 겸 스트레칭을 다시 해봅시다. 갑자기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또 다시 들으면 이 두 번 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행복해질 거예요. 야, 좀 옆에 있는 애들 좀 자극을 줘서 깨워주고요. 그 옆에 있는 친구의 피부에 힘을 가해서 뇌에 전기 신호가 가도록 도와주세요. 일어나라. 현수야, 성희야, 세영아, 태우가 오늘 이거 올려야지. 일어나라. 석기야. 아이, 석기 시대 언제 지나갈 거야? 어? 정우가. 재우야. 머리 풀렸다 야. 자, 이제 전반사 강통신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생소하지는 않은 게 그 굴절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그거에 약간 조금만 더 내용이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굴절의 법칙 기억납니까? 네. 굴절은 왜 일어납니까? 매질에 따라서 뭐가 바뀌기 때문에? 예, 속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식이 어떻게 됐었죠? 예, V1분의 사인 세타1은 V2분의 사인 세타2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각도가 큰 쪽이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큰 쪽이 속력이 빠르다 했었죠. 예, 큰 수를 큰 수로 나누고 작은 수를 작은 수로 나눠야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런 요 그림을 보면 자 위쪽과 아래쪽 중에서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은 어디입니까? 위쪽이죠. 예. 그러면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르겠어요? 예. 세타1이 있는 위쪽이 속력이 더 빠릅니다. 근데 진동수는 파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파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매질이 달라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파장도 이제 요 위쪽이 더 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게 간혹 나오는데요.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요거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항상 두 상황을 놓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속력이 빠른 경우에 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그러고요. 상대적으로 속력이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또 어떤 파동이냐에 따라서 그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은 무조건 소한 매질이다 혹은 무조건 밀한 매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두 매질을 비교했을 때 파동의 속력이 빠른 쪽이 소한 매질, 느린 쪽이 밀한 매질. 그래서 이게 소한 매질, 밀한 매질은 저도 막 되게 헷갈릴 때 있거든요. 저는 어떤 식으로 기억하냐면 뭔가 밀하다라는 게 뭔가 빽빽하다 해서 약간 뻑뻑하다 가기 힘들다 뭐 약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굴절의 법칙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 굴절의 법칙은 소리든 빛이든 역학적 파동이든 전자기파든 항상 성립하는 공통된 굴절의 법칙이고요. 근데 소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속력이 없었어요. 뭐 지구에서 1기압 15도씨일 때 소리의 속력을 우주 표준으로 정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빛은 표준이 있죠. 네. 우주 전체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속력이 있습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양변에 곱해주면 이제 단위가 없는 물리량을 하나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상당히 유용한 점이 있거든요. 단위가 없으니까 좀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속력을 속력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그 매질에서의 속력으로 나눈 요 값을 굴절률이라 그러고요. 예. 그래서 굴절률을 이용해 가지고 굴절의 법칙을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굴절률을 정의해서 굴절의 법칙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굴절률이 왜 이름이 굴절률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기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이 빛이 들어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법선과 이루는 각이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이 무조건 제일 빠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꺾이겠죠. 그지? 무조건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겠지. 예,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이제 진공에서는 굴절률이 1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C 나누기 C니까. 근데 얘는 이제 C 나누기 V가 되죠. 굴절률 N이 됩니다. 그럼 이 굴절의 법칙 써보면요. 굴절의 법칙을 쓸 필요가 없이요. 요게 생각을 해보면 요 N 값은요 무조건 일단 1보다 커요. 그죠? 무조건 1보다 큽니다. C가 제일 최대값이니까. 그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요 둘 사이의 속력의 차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속력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속력이 차이가 날 때 굴절이 되는 거니까 속력의 차이가 클수록 꺾이는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꺾이겠지. 그러니까 굴절이 더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진공에서 그 물질로 들어갈 때 빛이 더 많이 굴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굴절률하고 속력은 역수기 때문에 항상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얘를 보면요. 여러분 떠올려야 될 게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큰 쪽이 속력이 어떻다? 크다.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근데 굴절률을 치면 굴절률은 그 속력의 역수가 되니까 반대로 됩니다. 각도가 큰 쪽이 굴절률이 더 작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사를 설명할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제 전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서 공기로 빛이 입사되는 경우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물하고 공기 중에서 공기는 진공에 가깝고 실제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나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각도가 이제 공기 쪽이 더 큰 게 보이죠? 속력이 공기 쪽이 더 빠릅니다. 굴절률은 거꾸로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입사각을 더 키워요. 그러니까 더 완만하게 이렇게 비추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겠지. 사인 세타 1이 커지면 사인 세타 2도 커져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데요. 그 굴절이 되는 상황에서는요, 굴절도 되지만 일부 경계에서 반사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굴절과 반사가 계속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전반사를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요. 딱 어떤 입사각일 때요, 입사각을 계속 키우다 보면은 굴절각이 딱 90도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의 요 각도를 임계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를. 자, 이 임계각이 약간 이게 경계값이 됩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기 때문에 굴절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버리면요, 굴절각이 90도보다 크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굴절의 법칙을 써보면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굴절각을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굴절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굴절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굴절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굴절이 되지 않는다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반사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전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서 굴절은 일어나지 않고 반사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을 이 전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시 좀 전으로 돌아와서요, 요 상황을 놓고요, 굴절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굴절의 법칙을. 그럼 여기서의 굴절률이 N1이고요. 여기서의 굴절률이 N2. 거꾸로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보통 여기서 여기로 입사하면 이쪽을 1, 이쪽을 2로 보통 적습니다. 이걸 N1, N2라고 둘 거고요. 뭐 속력은 이쪽이 V1, 이쪽이 V2입니다. 자, 그러면 굴절의 법칙 써봅시다. N1의 사인 입사각, 이때 입사각은 이제 임계각이 되겠죠. 요거는 N2의 사인 굴절각, 이때 굴절각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세워보면요, 이거를 사인 임계각 꼴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얘는 N1분의 N2가 되죠. 이걸 속력으로 치면 N1은 V1분의 C고 N2는 V2분의 C니까 첨자가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V2분의 V1이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 입사각이 일단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되려면요, 최소한 임계각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럼 사인 값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사인 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조건이죠. 얘가 1보다 작으면 임계각이 존재하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얘가 1보다 작다는 거는 분저가 분모보다 작다는 거죠. 그래서 N2가 N1보다 작아야 되고요.
근데 V1이 V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게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일단 기본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전반사가 될 수 있는 일단 임계각이 존재해야 돼요. 일단 임계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반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임계각이 존재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더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죠.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 굴절각이 90도보다 작을 수 있기 때문에 굴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계각이 존재하더라도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작으면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커야지. 그러니까 빛이 이런 각도로 입사해야지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임계각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클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것은 임계각이 크다라는 걸까요? 임계각이 작다라는 걸까요? 예, 임계각이 작아야 되죠. 왜냐하면 전반사가 되는 범위는 요 범위잖아요. 요 범위가 넓을수록 전반사가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전반사가 잘 될 조건은 임계각이 작을 조건입니다. 그럼 임계각이 작다는 거는 꺾이는 게 많이 꺾인다는 거잖아. 그 말은 이제 굴절률의 차이 혹은 속력의 차이가 클 때입니다. 네. 그리고요, 여러분 전반사 문제 나오면요 무조건 요 그림 분명히 이제 요 두 물질 중에서 누가 속력이 빠르고 누가 굴절률이 더 큰지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그리면 바로 해결이 되지. 법선과 이루는 각을 보면 무조건 90도가 더 크잖아. 그럼 무조건 속력이 V2가 더 빠르겠지. 굴절률은 역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 그림을 딱 기본적으로 그려놓고 전반사 관련 문제는 푸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이용되느냐? 광통신에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반사가 되면은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호를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섬유의 구조를 보면 중간에 코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클레딩이 있는데 바깥쪽이 감싸고 있는 요 코어 안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빛이 에너지 손실 없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상황에서 요 빛의 경로를 보면 얘네들이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 전반사가 된다는 거는 얘가 임계각보다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임계각보다 크다는 거지. 그럼 임계각의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그리면 되겠죠.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각도가 임계각이잖아. 그리고 지금은 전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실수를 안 합니다. 실수를. 자, 그럼 코어에서의 속력이 지금 V1이고 클레딩의 속력이 V2고요. 코어의 굴절률이 N1이고 클레딩의 굴절률이 N2예요. 그럼 속력이 V1, V2 중에서 누가 더 빠른 거예요? V2가 더 빠른 겁니다. 이 V2가 더 빠른 거고요. 그 다음 굴절률은 N1, N2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예요? 예, N1이 더 크죠. 그래서 강성유에서 코어에 쓰이는 물질은요 굴절률이 큰 걸 써야 되겠어? 작은 걸 써야 되겠어? 예, 굴절률이 큰 걸 써야 됩니다. 클레딩은 굴절률이 작은 걸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코어 같은 경우는요 굴절률도 커야 되지만 특징 중에 하나가 투명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굴절률이 크면 일단 반사에 의한 빛 손실은 없어요. 근데 투명하지 않으면 가다가 이제 흡수에 의해 가지고 손실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강섬유는 어느 정도 투명하냐면 아주 맑은 물보다도 더 투명합니다. 아주 맑은 물이라도 이런 강물을 한번 보면은 바닥까지 얕은 바닥은 보여도 깊은 바닥까지는 잘 안 보이잖아. 바다도 마찬가지고. 근데 강섬유는 어느 정도 투명하냐면 100m 깊이도 보일 정도로 투명하다고요. 그대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아주 투명하고 굴절률이 큰 물질을 씁니다. 그리고 이 강섬유는요, 좋은 점은 이제 그 다양한 진동수의 신호를 이용해서 그 다량의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넷 속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이 계기가 되었던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었던 이 소재가 되었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그냥 끊어지면 힘들어요. 예. 전선 같은 경우에는 끊어지면 대충 피복 까가지고 꼬아갖고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감아 보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운 좋게도 군대에서 정보통신망 운영병이 되어가지고 후반기 교육을 대전에 있는 육군통신학교에서 배워서 강섬유를 접속시키는 실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강섬유가 이렇게 끊기잖아요. 이게 끊기면 요 끊긴 부분을 일단 아주 예리한 칼로 자릅니다. 그게 아예 강섬유를 접속하는 세트가 있어요, 장치가. 그럼 얘를 자르면은 깨끗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단면을. 깨끗하게 자른 다음에 얘를 이제 바이스 같은 데 물려가지고 얘를 이제 딱 아구가 맞게 이렇게 일단 갖다 대요. 갖다 댄 다음에 열을 순간적으로 싹 가합니다. 그럼 이게 강섬유가 주로 이제 유리 섬유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은 녹겠죠. 그러면 열을 순간적으로 가하면 살짝 녹았다가 금방 탁 굳으면서 탁 붙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접속을 되게 까다롭지. 전선은 그냥 크게 꼬아갖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를 때 잘못 자르면 다시 잘라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강섬유가 이게 묻혀 있는 데는 그래서 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공사할 때 조심해라고. 아. 예, 끊어지지 말라고. 그리고 해저에도 대륙간에 이렇게 강섬유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이 빠른 이유가 이제 강섬유 때문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전반사 관련 문제 2개를 풀어보고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7단원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